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길게 볼 때는 고질적인 인도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나라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자, 미국, 중국 빼고요. 저의 원탑은 인도입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 날아오신 분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맹현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인도에서 지금도 사람들 손으로 밥 먹습니까? 손으로 여전히 먹긴 하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위생관념에서 남이 가져다 준 숟가락과 내 손 어느 게 더 위생적일까요? 답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건 뭘까요? 그게 손이거든요. 손은 내가 씻을 수 있고 내가 씻은 손은 확실히 깨끗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손으로 밥을 먹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봐야 되잖아요. 그냥 먹다가 보면 이제 불편하니까 요즘에 이제 수저로 먹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IT 기기 이런 시장이 인도에 많이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급이 이제 가정에 먼저 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전엔 전화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인터넷을 쓰는 게 모바일 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밥 먹으면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좀 덜 쓰는 추세가 요즘에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 CEO 팀 쿡이 그렇게 인도를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인도의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인도에 팔리는 아이폰 중에 90% 정도가 인도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어때요? 인도에서는? 삼성이 1위입니다. 삼성이 1위예요? 네네. 갤럭시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전략적으로 인도에서 좀 저가 폰을 냈거든요. 그래서 샤오미나 오포나 이런 그러니까 중국 전화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하지만 애플보다는 많이 싸게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점유율 증가세는 빠른데 점유율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그 5대 메이저 브랜드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인도 경제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인도 경제 하면은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잘 좀처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을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소비력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밝은데 길게 볼 때는 고질적인 인도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저 떠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 이제 실업률 굉장히 큰 문제고요. 특별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데이터에 따라 많이 다른데 좀 심하게 보는 데는 30% 이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 초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인도 공과대학이어서 뭔가 좀 천재들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 같은 데 진출해서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도 인재들을 볼 때 비율로 볼 것이냐, 숫자로 볼 것이냐, 사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본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IT 기업의 CEO들이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인도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숫자로 보면 인도인 중에 만약에 1%가 천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천재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은 있지만 평균적인 인도 교육의 수준이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육이 2000년부터 인도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은 부실화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잘하던 몇 개 대학들만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인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람도 좀 필요한데 쓸만한 사람들은 거의 IIT에서만 나오는 거죠. 인도 공과대학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인도 공과대학 인기가 더욱 치솟는 면이 또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재들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 한 맞습니다. 비율로 치면 한 0.5% 정도 될까요? 뭐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IIT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23개일 겁니다. 23개인데
그중에서 최상위권의 3개 또는 7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7개를 치더라도 거기 정원이 전체 소험생의 0.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크게 패한 게 이런 젊은 층들, 그러니까는 남들은 다 IIT 가는 걸 봤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수많은 인도 청년들, 이들한테 표를 잃어서 패배한 걸까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까요? 네, 그 가능성이 꽤 큰데요. 실제로 지금 아직 그 청년의 투표율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년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본인에게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디 정부가 2014년에는 청년들 표를 굉장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번엔? 그때만 해도 이제 2011년에 네. 지금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에서 엄청나게 큰 부패 스캔들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그러면서 바꿔보자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예. 정치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특별히 생애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예. 전체 비중이 꽤 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를 했고요. 그게 예. 잘 먹혀서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힘을 얻고 2014년에 당선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한 10년 동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젊은 층에 다 안 오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불만이 이번 선거에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사람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 불만이라는 게 다 같이 배고플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럴 때 뭔가 꿈틀꿈틀하고 성장할 때 오히려 더 짜증이 폭발하는 그런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예. 근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번에 모디 정부가 의석은 굉장히 많이 기대보다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득표율은 이전 선거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격전지에서 많이 패배를 했고요. 아, 그다음에 표에 도움이 안 되는 득표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 쪽에 네. 남부 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중앙 정치와 이제 북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남부에서 1% 득표율을 하던 지역에서 11% 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0에서 0이거든요. 그렇게 10%포인트가 늘었지만 사람이 네. 많은 걸 늘었지만 의석수는 늘지 않아서 이번에 득표를 보면 크게 줄진 않았지만 의석은 많이 줄어들었죠. 모디 총리 때 네. 복지 지출 같은 거 한 2배 이상 늘리고 네, 맞습니다. 네. 나름대로 그 어떤 약간 극빈층 네네. 이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원도 투입하고 네네.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면했을까요? 그 복지 지출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현대화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아니면 보건을 투자를 늘려서 뭐 병원을 개선하겠다 이런 네.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스비를 공급하겠다, 예. 전기요금을 공급하겠다, 아니면 교통비를 무료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비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소수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아, 극빈층은 복지를 통해서 네.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위 중산층 아니면 서민들 그 중간에 낀 네네. 이 사람들의 고통은 더 심해진 거죠. 보니까 뭐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네네. 않고 네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건너뛰고 지금 3차 산업, 서비스 네네. 산업, 4차 산업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제조업에서 사실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네네. 그걸 건너뛰니까 네네. 오히려 청년 실업률만 높아지는 그런 네네. 상황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닌가요? 인도 경제 성장의 특징을 보면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이 인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이 겪어왔던 2차 산업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3차 산업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 거죠. 근데 2차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고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산업을 건너뛴 결과 고용 없는 경제 성장, 네. 인도 경제를 이렇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인도가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사람을 그룹으로 나누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도인들은 그것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빈부격차 이런 거에는 크게 신경 안 쓰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끄덕끄덕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선거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교육을 받는 것과 카스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낮은 카스트는 돈이 없고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교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우리처럼 돼버렸거든요. 예. 그럼 돈이 없으면 사교육을 못 받으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가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고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벌고 싶고 사회계층 올라가고 싶다라는 열망은 있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카스트에 대해서 네. 때문에 막혀 있는 면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요즘 인도 청년들, 특별히 남성들 사이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모바일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e스포츠라는 산업 생태계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끄는 기업이 재밌게도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아, 어디예요? 네, 크래프톤이라고 네,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요? 어느 네. 정도 인기예요? 인도에서?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절반 이상이 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이렇게 뭄바이의 그 빈민 계층의 네. 호러머니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아니면 하기 힘들고 게임 하는 걸 보다가 나도 저만큼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게임판에 들어온 거예요. 15세 때. 그래서 게임판에서 뭘 했어요? 그 프로 게이머가 됐고요. 또 돈 많이 벌어요, 이제? 지금 그 친구가 한 달에 50만에서 한 80만 루피 정도를 번다고 그럼 하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달에 한 900만 원 이상을 네. 와. 한 800만 원에서 한 900,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인도에서 휴대전화도 잘하고 스마트폰도 네네. 잘하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이쪽도 인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현대차 네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둘 다 잘하고 있고요. 승용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켓 시장 점유율 2위가 현대차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네.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빨리 올린 브랜드가 기아입니다. 1등은 어디입니까? 1등은 이제 일본계인 일본. 마루티 수즈키가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남쪽 어디죠? 네, 타밀나두의 첸나이라는 도시에 네,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고 하잖아요. 있고요. 이번에 이제 뿌네라고 하는 어. 곳에서 이제 포드 공장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다. 네네. 근데 모디 총리가 이번에 북쪽에서 워낙 좀 표를 네네. 많이 잃고 인심을 잃어서 네네. 혹시 남쪽에 있는 현대차 공장 북쪽에서 좀 와서 사업하지? 뭐 이렇게 압박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실제로 뭐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런 압력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이제 너희 남부에서만 있지 말고 네. 이제 북쪽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북쪽이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인력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동과 서, 그 남과 북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네, 맞습니다.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부 해안 쪽에 집중적으로 네네. 인프라를 투입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끌었는데 네네. 지금 인도는 어느 지역을 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그 되게 굉장히 명쾌한 그런 스마트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구글 지도에 놓고 그 뭐 주요 도시들, 뭐 네. 중국의 주요 도시들, 뭐 인도의 주요 도시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미지를 보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동부해안 쪽에 많습니다. 그쪽에 인프라를 개발에 투자를 집중을 했고 네. 거기서 효율성을 달성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 다음에 수출한 거죠. 근데 인도는 그러기에는 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군데 흩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인도의 대도시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측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를 실업률이라고 하셨고 네네.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물가는 지금 좀 진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네.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인도가 농업이 이제 관계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해 비가 많이 오냐 덜 오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작황이 크게 달라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물가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좀 많이 덜 왔고요. 네. 그래서 농산물이 흉작이었고 그게 식품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낳았고요. 다행히도 올해는 이제 비가 평년보다 조금 더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의 경제는 조금 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인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던 핵심적인 이유는 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싸게 받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사태가 지속이 되고 네. 그러면서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 인도가 반사이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미국 편 갔다가도 어느 때 보면 또 중국 편 같고. 네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인도 외교를 실리 외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게 가능한 게 인도가 인구도 많고 그리고 무시할 만큼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명확한 거는 중국과는 표면적으로 확실히 선을 긋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은 내부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제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을 인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조립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조립을 하려면 부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중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인도가 수출이 좀 늘기도 했고 예. 제조업이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인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요즘 많이 던지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아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는 인프라가 안 돼서 그게 힘들다. 네네. 네네. 교통 인프라, 뭐 항만 인프라, 네네. 뭐 와서 뭐 공장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해도 그런 인프라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인도 제조업 정책을 놓고 인도 안에서 여당과 야당 아니면 여당을 지지하는 뭐 학자들과 야당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양 진영이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의 기반 시설은 약하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을 위한 인력 육성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R&D 지출도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를 놓고 볼 때 한쪽에서는 일단은 조립이라도 인도에서 합시다. 조립이라도 하다 보면 이전 단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생산 단계를 인도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소수의 정말 이전 야당에 가까운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 잘하는 거 합시다. 우리가 지금 IT 잘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인도에서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우리 잘하는 설계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계속 심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강력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이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 중소기업이라도 잘해봅시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제조는 큰 것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래 하던 중소기업이라도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인도에 있어서 이 미국의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키웠잖아요. 약간 자기들 손해 보면서도 인도한테 뭔가를 물량을 밀어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과연 글쎄요. 이 트럼프가 되면 어떨까? 트럼프 적자 보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과연 인도를 도와줄까?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인도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와 가까웠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이랑 가까웠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 사이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모디 총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전 정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서로 회담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 미국이 인도의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의 교육은 대부분 서비스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이다 보니까 인도가 강점이 있고 그래서 흑자리를 미국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도가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트럼프도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지금 와서도 그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견제할 것인가?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많이 밀어주고
때로는 뭐 참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해왔는데 네. 이게 트럼프로 바뀌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의 GDP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은 해왔죠,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다만 평균이 좋았지 약간 그 자세히 그렇죠. 들여다보면은 네네. 격차가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산업, IT 산업,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빈부격차가 저절로 벌어지는 면이 있고요. 복지가 취약한 면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대물림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거기는 상속세가 전혀 없어요? 네,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 기업은 가족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가장 확실히 믿는 건 가족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의 자본이 축적되고 발달한 역사를 보면 네. 그 사회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오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그 보증이 되어주고 함께 그룹으로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가족 기업이 자본 조달에도 유리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족 기업으로 발달을 했는데 결국 가족 기업이라는 것은 이 부가 이 가족 안에서 돌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빈부격차가 더 나는 면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동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인도의 군사력은 그냥 인도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공공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아, 군대 가는 게 돈 네네. 벌러 가는 거다? 그렇죠.